데비에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재무당국 간의 새로운 환율 정책 합의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그 통화 스워프, 그러니까 비상시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은 쏙 빠진 채 합의문만 나와서 그 배경과 진짜 의미를 둘러싸고 여러 해석들이 지금 분분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통화 스와프 없이 이루어진 한미 환율 합의, 과연 이게 그냥 기존의 외환 정책 원칙들을 재확인하는 그런 수준의 조치일까요? 아니면 혹시 미국의 어떤 강력한 약달러 정책 기조 아래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소위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향한 좀 첫걸음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 논의는 확보된 관련 자료들의 근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합의가 기본적으로는 외환시장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양국 간 정책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공식적인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제2의 플라자 합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반대의 시각입니다. 발표된 합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혹시 숨겨져 있을지 모를 미국의 강력한 약달러 유도 목적, 그리고 통화 스와프라는 카드를 결국 내주지 않음으로써 한국에 대한 어떤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려는, 이게 사실상의 제2의 플라자 합의 정황이 짙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관점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0월 1일에 발표된 합의문의 공식 내용을 한번 보면요. 핵심은 양국이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개입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자제한다. 이런 겁니다. 또 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자면 시장 안정 조치 내역을 월별로 공유한다거나 외환 보유액과 선물한 포지션 정보를 공유하고 심지어 외환 보유액의 통화 구성까지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원칙들은 대부분 한국이 이미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준수해 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는 이런 기존 원칙들을 양국 최고 재무당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특히 이제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해서 외환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투명성 제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환율 조작 의심 국가라는 그런 불필요한 오명에서 벗어나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환율 보고서의 관찰 대상국 리스트 제외 같은 실질적인 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물론 통화 스와프 체결이 불발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있다고 봅니다. 함께 거론되는 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요구, 이건 분명히 큰 부담입니다만 이것은 환율 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협상 사안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걸 플라자 합의의 증거로 삼는 것은 미국의 숨겨진 의도에 대한 좀 과도한 추측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그 공식 합의 내용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협력 강화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하고 있거나 국제적으로 당연시되는 원칙들을 이렇게 거창하게 합의라는 형태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소위 맹탕 합의,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는 합의라고 봅니다. 왜 이런 형식적인 발표를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물밑 협상, 즉 공개되지 않은 테이블 아래에서의 논의를 가리기 위한 일종의 연막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역시나 한국 경제에 정말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통화 스와프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쥐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단순히 거절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총 외환 보유액의 거의 84%에 달하는 3,500억 달러라는 이건 천문학적인 규모의 현금 투자를 요구했다는 점과 연결해보면 그림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상식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면서 통화 스와프라는 당근은 주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히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약달러 기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미 관세 전쟁을 한 차례 겪었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환율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번 합의를 단순한 원칙 재확인으로만 보는 것은 현실을 너무 좀 안일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선진 5개국이 모여서 달러 강세를 꺾기 위한 다자간 공개 합의였다면 지금은 미국이 각 나라를 개별적으로 상대하면서 압박하는 일방적 양자 압박 형태의 신플라자 합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물밑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들이 오갔을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미국 국채 매입을 강요한다거나 외환 보유액 사용에 대한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는 등 우리의 경제 주권을 제약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 맹탕 합의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죠. 과연 공식 합의 내용이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저는 그래도 국제규범과 원칙을 양국 재무수 장관의 공식 문서로 재확인했다는 것 자체에 좀 무게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외환보유액 통화 구성 공개나 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유 같은 구체적인 약속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한국 외환당국의 정책 운용을 더 투명하게 파악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신뢰 회복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관찰 대상국 탈피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글쎄요. 투명성 제고라는 것이 과연 통화스와프 부재가 야기할 수 있는 금융 불안정 리스크를 상쇄할 만큼 그렇게 실질적인 이익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 자체의 참신함이 아니라 그 내용이 발표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토록 원했던 통화스와프라는 실질적인 외환 안전망 구축에는 실패한 채 이런 형식적인 내용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만약 정말 양국의 외환시장 안정이 최우선 목표였다면 통화스와프 체결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카드는 쥐고 흔들면서 부수적인 정보 공개 강화를 내세우는 것은 이건 본질을 좀 비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탕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이것이 더 중요한 물밑 논의, 특히 미국의 약달러 유도 압박을 숨기기 위한 연막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흥미로운 지적이시네요. 그렇다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으로 넘어가 보죠. 저는 여전히 이것이 다소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985년 플라자 합의는 명시적으로 달러와 강세를 시정하기 위해서 주요국들이 인위적인 환율 조정을 목표로 했던 매우 구체적이고 다자적인 성격의 합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약달러를 선호하고 동맹국들에게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경향이 있는 것,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특정 환율 수준을 목표로 한 강제적인 합의라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요구가 강압적인 것은 맞지만 이것을 역사적인 플라자 합의와 동일선상에 놓고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명명하는 것은 글쎄요, 역사적 맥락과 현재 상황의 중요한 차이점들을 좀 간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형식적인 차이보다는 본질적인 유사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1985년처럼 여러 나라 재무장관들이 호텔에 모여서 공동 성명을 내는 그런 방식은 아니죠.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개별 국가를 하나씩 상대하며 압박하는 일방적이고 양자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죠. 하지만 그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상대국 통화의 강제적인 평가 절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플라자 합의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정황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약달러 선호 발언과 정책 기조, 관세 전쟁에서 이제 환율 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지적했던 3,500억 달러라는 그 비현실적인 규모의 현금 투자 요구.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실제로 한국에서 빠져나가거나
혹은 우리가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 원화 가치에는 당연히 하방 압력, 즉 약세 요인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순적인 상황 자체가 통화 스와프라는 안전판 없이 한국을 외환위기 불안감 속으로 몰아넣어서 결국에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즉 원화 강세를 용인하도록 만들려는 교묘한 압박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한국을 겨냥한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미국은 왜 그토록 우리가 원했던 통화 스와프 카드를 결국 내주지 않았을까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스와프 체결의 주체는 엄밀히 말해서 미국 행정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중앙은행인 연준 FRB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한국처럼 경제 규모나 통화의 국제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기축 통화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어떤 원칙적인 부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비기축 통화국과의 형평성 문제라던가 한번 길을 터주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어떤 선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원화 자체의 낮은 국제거래 비중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환율 변동성, 잠재적인 신용 리스크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나 우려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일본, 유로존, 영국, 캐나다, 스위스 등 주요 5개국과 맺고 있는 상설 무제한 스와프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덧붙여서 한국이 이미 캐나다와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고 또 캐나다는 미국과 무제한 스와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캐나다를 경유해서 달러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경로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연준의 원칙론이나 기술적인 이유보다는 이번 합의 국면에서 통화 스와프 거절 카드를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의도가 훨씬 더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형평성이나 리스크 관리 같은 논리는 좀 부차적이거나 명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3,500억 달러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핵심 레버리지가 바로 통화 스와프 거절 카드였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 외환 보유액의 84%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그것도 미국이 투자처를 선정한 뒤에 45일 이내에 송금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통화 스와프라는 비상 안전판 없이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입니다. 미국은 바로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한국 외환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고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을 눕혀서 한국 정부를 외통수로 몰아넣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혹은 그에 준하는 높은 수익 배분율 같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받아내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 전략을 넘어서는 매우 강력한 압박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그 문홍철 팀장의 분석처럼 만약 한국이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3,500억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이게 사실상 연준이 돈을 찍어서 한국에 빌려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 즉 양적 완화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약달러 및 금융시장 부양 목표와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거절이 최종적인 불가가 아니라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과정의 일부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열어둘 수는 있겠네요. 그 분석 자체는 흥미롭지만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결과적으로 한국이 막대한 이자 부담을 지거나 또는 투자 수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넘겨주어야 하는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돈을 내놓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쟁점인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해보죠. 이번 합의와 미국의 요구가 우리에게 관리 가능한 수준의 도전일까요? 아니면 좀 통제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로 봐야 할까요? 저는 그 3,500억 달러 투자가 엄청난 부담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투자 방식을 현금 직접 투자만이 아니라 대출이나 보증 제공 등 다른 형태로 조율할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형태가 된다면 이자 부담은 크겠지만 당장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는 최악의 충격은 피할 수 있겠죠. 또한 통화스와프가 없다고 해서 외화 유동성 확보 수단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캐나다와의 무제한 스와프를 활용하거나 다른 외화 조달 채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진행될 실무 협상에서 얼마나 신중하고 실리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서 국익을 지켜내면서 이 부담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훨씬 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3,500억 달러, 특히 이것이 현금 투자 형태로 강요된다면 이는 즉각적으로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환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촉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불안감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인 파급 효과입니다. 만약 미국의 의도대로 강제적인 원화 절상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우리 수출의 근간인 가격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수익성 악화와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 전개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외환 위기 트라우마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환율 급등과 외환 보유고 감소에 대한 공포는 즉각적으로 국내 소비와 투자를 얼어붙게 만들고 이는 다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리 가능한 도전 과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잠재적인 파급력이 너무나 크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건 국가 경제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이번 합의를 공식적으로는 양국 간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조치로 평가합니다. 물론 통화스와프의 부재와 3,500억 달러라는 거액의 대미 투자 요구는 우리 경제에 던져진 매우 중대한 도전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를 섣불리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단정하고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면밀한 협상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정확한 속내와 최종 목표는 아직 불확실한 만큼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식 합의문은 미국의 실질적인 약달러 압박과 거대한 투자 요구라는 본질을 가리기 위한 표면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통화 수합 거절과 외환 보유액의 84%에 달하는 비현실적인 투자 요구는 명백히 한국 경제를 겨냥한 일방적 플라자 합의의 시작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수출 경쟁력 약화와 성장 동력 훼손이라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섣부른 낙관론보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측의 입장은 분명히 갈립니다만 이번 한미 환율 합의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안전판으로 여겨지던 통화 스와프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3,5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대미 투자 요구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과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합의 과정의 투명성 부족, 그러니까 물밑 협상의 실체와 미국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 앞으로 상황 전개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경학적 분절화가 심화되는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이번 사안은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욱 깊은 성찰과 냉철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공된 자료들을 통해 이 복잡한 문제의 여러 측면들을 더 깊이 탐색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